자, 다 볼 수는 없고 계속 매주마다 재밌는 질문들이 참 많이 와서 하나도 버리기 아까운 질문들이라서 다 우리 같이 한번 공유하고는 싶으나 그러면 이제 진도는 전혀 못 나가는 거고 해서 일단 한 두세 개만 골라 봅시다. 이번 주도. 샤페론 일단 세포는 아닙니다. 세포 아니고 세포인지 세포 아닌지 많이 헷갈리죠. 어떻게 이름들을 딱 보면. 그럴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돌림, 얘네들도 돌림이 있어. 돌림 이름에 끝이 온으로 끝나는 무슨 샤페론, 오페론, 무슨 온,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 온으로 끝나는 애들의 유전자예요. 보통 DNA 유전자들은 무슨 샤페론, 오페론, 무슨 이런 그런 온으로 끝나는 것들이 트랜스포존 그래서 끝에 ON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이게 DNA 유전자. 그러니까 샤페론이라고 하는 요 자체만으로 볼 때 유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페론 단백질 하면 그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이 샤페론 단백질, 그냥 또는 편의상 샤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끝이 인으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 히모글로빈. 단백질들은 전부 다 밑에 그 돌림을 인으로 끝으로 하게 해버려요. 진짜로.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세포는 보통, 세포 단위를 이름을 그렇게 안 붙이잖아. 그 다음에, 끝이, 옴으로 끝나는 친구들, 옴질리교 친구들도 있다고. 리보솜? 무슨 솜 하는. 얘네들은 이따만한 눈사람, 등치가 이따만한 큰 무슨 복합체들을 그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어쨌든, 샤페론은 세포가 아니라 단백질 내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뜻하는 것이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단백질들의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이라고, 도우미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그 일을 하니까 어떤 공통점이 없을까? 이들은 결국 어떤 특정 단백질에 붙임성이 매우 좋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잘 붙어. 그래가지고서 잘 붙어가지고서 그러면 이 단백질들이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는 나 혼자 잘 못 접겠어. 그러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이 단백질이 와서 붙어주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고마워. 네 덕에 큰 힘을 얻고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벌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들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샤페론과 열충격 단백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샤페론이 전부 열충격 단백질이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런 모든 샤페론들은 열을 받아야만 이게 만들어지느냐? 또는 열이 고온 조건에서만 만들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열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는 가장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 상황, 흔한 위기 상황이니까 그럴 때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을 타개해주는 도움을 주는 단백질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전부 그런 샤페론이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왜요? 정상적인 온도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이런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샤페론 단백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흔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지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백질들은 되게 큰 단백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큰 단백질들을 이 샤페론들이 미리 붙어가지고서 단백질 번역이, 단백질 합성이 다 미처 끝나기도 전에 얘네들이 미리 스스로 자기들끼리 미리 괜히 오버하면서 접혀버리는 것을 방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온이 아닌 정상 생리적 온도에서 충분히 기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백질들 중에는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도 많겠지. 근데 이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어떤 특별한 샤페론 단백질 중에 가만히
활성을 보니까 항산화 기능이 조금 있네. 왜냐면 그런 기능을 발휘해 주면서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그런 일례도 있겠지. 그걸 이제 우리 인간들 중에서 특히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활용해서 돈 좀 벌어 먹어보자고 해서 이런 선전도 하는 모양이지. 노화와 세포를 돌리는 거는 샤페론이 무조건 노화 방지한다면 무조건 지갑을 여니까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지. 그래서 그는 별 특별한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성 유지와 노화 세포를 돌리는 기능, 뭐 샤페론도 일부 조금 숟가락을 얻는 기능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이런 걸 가지고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샤페론을 많이 발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온 자극을 준다면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해리는 어떻게 단백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떼어놓지만 할 수 있는 거? 좋은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해리를 할 때 단백질 손상시키지 않고 떼어놓는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인산화입니다. 인산기 있잖아요, 인산기. 요거를 다 갖다 붙이고 좀 떼어내고 하는 경우. 그러면 뭐냐면 단백질의 극성이 바뀌게 되거든. 인산기를 붙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이 음이온이 막 붙겠지. 인산기를 받아들이는 그쪽 쪽에서 단백질의 입장에 빙의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어떤 단백질이 갑자기 와서 나한테 내 등에다 창 같은 이상한 인산기라는 창을 푹 꼽아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진짜로.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원래 잘 붙어있는 나랑 같이 잘 붙어있던 어떤 나의 짝이 있었는데, 파트너가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여기다 인산기를 푹 꼽아 똥침을 찌르는 거지. 그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맞아. 이게 내가 이렇게 틀은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떼어놔 버려요. 일부러 그러는 거지, 세포는. 그래 놓고 떼어버리지. 그런 다음에, 자식, 이제 좀 철 좀 들었냐? 말 들을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럼 와가지고 인산기를 띄워줘. 그러니까 이 세포에는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산기를 붙이는 효소, 그 다음에 또 인산기를 띄어내는 효소, 서로 따로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인산기 띄어내는 효소가 와서 이걸 딱 띄워주면 그제 다시 이제 회복돼가지고 같이 붙고 하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서로 복합체로 2개 이상의 소단위체로 일하는 그런 친구들의 활성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인산화 하나를 예를 들긴 했지만 뿐만 아니라 인산기 말고도 또 다른 비슷한 방식으로 일종의 여러 가지 이 세포 자체에 이 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절을 해가지고서 이 단백질 자체. 그래서 단백질의 이 구조 자체를 살짝 변형을 시키는. 전체적으로 손상은 안 시키지. 원상 복구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소적으로 어떤 특별한 지역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살짝 틀어지게 만들어서 이거를 조절을 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서 내가 필요할 때만 어떤 특별한 단백질들이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예요. 세포 분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그 단백질에 사실 달려 있는데 그 단백질을 그러니까 함부로 놔뒀다가는 안 될 거 아니야. 그 단백질이 함부로 날뛰면 암이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많이 합니다. 다 됐구나.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었어요. 그 심정이 닿아져. 얘가 지금 곧 떨어질 때 이 얼굴에 이 표정 봐. 나는 이제 곧 죽는 건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빨리 단백질 다시 리네이처전 재생시킨 거 빨리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이 긴박감이 생기잖아. 이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거 뭐 역시.
나 이 통과가 또 불통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게 될 줄은 또 아주 희한한 발상인데, 통과하지 않으면 불통이구나. 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게 불통인 줄 알았더니 통과가 안 되는 게 불통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통과라는 것을 이렇게 주로 이제 단백질을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수성 단백질을 막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지. 난 너만 알아 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 이제 지나갈 수 있어 라는 식의 방식이죠. 이런 그림과는 사실 정반대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새로운 장.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 이거 하고 있으면 아마 한 3주 걸려요. 이거 다 끝내려면, 진짜 방대한 내용이라서.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1학기 진짜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여기 시험 범위가 여기야. 이번 학기만큼은 그러질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광합성은 여러분들이 이러는데 광합성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몇 주 남았다고 강의.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써서 힘들어서 제작한 강의 자료가 아무 쓸데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보조 자료입니다. 이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러나 그것을 축약을 해가지고서 확확 지나가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새롭게 일종의 리스트럭처링을 해가지고서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 오늘 아침 갑자기 새벽에 문득 떠오르던 생각이라서 갑자기 막 부랴부랴 새로 뭘 해왔어요. 해봅시다. 똑같이 나의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제공이 물론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의 발달사를 조금 좀 치밀하게 여러 개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다 나갔다가는 진도가 문제니까 쭉 현미경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현미경들이 얼마나 굴인지, 우리 학교에 현미경들이 얼마나 굴인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나 그런 것만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얼마나 좋은 현미경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치고, 그들 덕분에 사실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일단 꽉 결론을 짓고 지나갑시다. 쭉쭉쭉쭉쭉쭉 지나가서 우리가 무슨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 그래서 현미경은 전부 다 한 다음에 한 가지만을, 현미경 중에 이것은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형광현미경이라고 하는. 여기서 뭐냐면 갑자기 이제 광학현미경이 일종이긴 하지만 색깔이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게 형광현미경이에요. 형광현미경 아래에서는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세포가 지금 동물세포 중에 하나인데, 동물세포가 여기 퍼렇게 중간에 보이는 게 이게 핵이고, 중간중간에 이게 거미줄이 이게 세포 골격이라는 것들이 거미줄처럼 쫙 깔려 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전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구조마다 다른 색깔의 형광 물질을 입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형광이란 얘기는, 물론 이건 형광등이 아니라 LED를 교체했나 이미? 형광이란 물질은 결국 뭐냐면 어떤 빛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물질이 형광을 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물질은 빛을 흡수를 해서, 에너지잖아요. 빛을 흡수해서 내뱉는데, 흡수하는 그 빛의 파장과 내뱉는 파장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에너지 차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파장이 다르니까 색깔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 그것이 형광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빛을 쏴버리는, 이제 토해내는 빛의 파장이 다르니까, 어떤 형광은 파란색 형광도 나오고, 어떤 형광은 빨간색 형광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다양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다양한 다른 물질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물질을 특별한 형광과 딱 결합시켜서 그것만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형광현미경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 실험실에 있는 그런 현미경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지. 레이저를 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형광현미경인데,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형광현미경의 결론만 얘기할 거예요. 어우, 이쁘다. 형광현미경 중에서 이제 이 탑 형광현미경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 중에서 특히 유명한 형광현미경에 결부된 단백질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GFP라고 하는 단백질.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라고 하는. 이게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요걸 훔쳐와가지고 요 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이 해파리가 형광을 나타내게끔 해주는 그 단백질 자체예요. 그러니까 자체 발광이에요, 얘는. 자체로 이런 녹색 형광을 발현을 시켜주는, 요걸 이용을 해서 요것과 어떤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세포 안에서 관찰을 특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가는지, 아니면 세포질에 그렇게 분포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특별한 색깔로, 뭐 전체적인 디테일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결론적으로 색깔을 내는 단백질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시간 염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보려면 염색을 했었잖아요. 염색을 하는 순간 그 물질은 죽은 세포가 되어버려요. 살아있는 세포에 염색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광염색은 살아있는 세포에 실수가 있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형광물질만 이렇게 염색을 해서 특별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결국 살아있는 싱싱한 세포를 세포 내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형광현미경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구세주와 같은 일이었지. 세포생물학과 생화학의 큰 접근 방법의 차이점은 항상 둘 다 똑같은 것을, 지향점을 뭐 탐구하고자 하는 게 같다 하더라도 생화학자들은 일단 뭐든지 뽀개고 부셔버리거든. 내가 뭘 원하고 싶어? 그러면 뽀개야지 그걸 내가 추출할 거 아니야. 뽀개고 갈아버리고 그걸 추출해서 정제하는 것이, 정제해서 순수한 물질로 보는 것이 생화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세포생물학자들은 왜 이래. 보존. 살아있는 그 실제를 어떻게 해서든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겠어요. 이런 장난도 막 쳐요, 이제 형광으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그런 GFP가, 처음에 GFP의 원조가 나오면, 그러면 아류들이 여기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런 7빛깔 무지개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다른 형광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쥐에다 넣어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막, 형광쥐를 만들어내고, 물론 장난은 아니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이것도. 이 쥐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죽은 쥐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살아있는 쥐에서 어떤 단백질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 뭐 어쨌든 그 형광현미경에 그러니 노벨상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여기 있지 않나? 두 명인가 한 명인가? 두 명이 벌써 고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이런 형광현미경은 별의별 이런 무슨 브로콜리 같이 생긴 이거 이 콩팥에 있는 어떤 특정한 조직, 뭐 이런 것들이 형광현미경의 장점이고,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할 필요 없이 형광현미경은 실시간 라이브 이미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현미경들도 뭐 좋긴 한데 문제는 전자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는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는 볼 수 없는 단점이, 얘가 실제로 보이는 이 바이러스,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모습이 전자현미경에 찍힌 사진입니다. 얘는 뭘까? 파리의 입이에요. 이런 파리가 세상에 이만한 몸집을 갖고 있었던 저 옛날 2500만 년 전, 그때쯤은 상상을 해봐요. 아유, 끔찍해.
자, 어쨌든 전자현미경이 그런데 단점은 흑백이 영상밖에는 못 만든다는 것이 전자현미의 단점이었었는데, 꽃가루인 거는 이 꽃가루. 요즘 그런 게 어딨어? 이건 뭐겠어? 아니야, 이건 백혈구, 이건 적혈구야. 우리의 혈관을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되는데, 더 이상, 이건 컴퓨터가 지가 요즘에 알아가지고서 사진을 보여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색깔을 다 입혀놓으니까 더 이상 흑백 이미지 영상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미는 뭐냐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 전자현미경 중에서 요즘 또 우리를 뒷목 잡게 만드는 현미경이 요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는 거죠. 크라이오 EM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하나의 트렌드로서, 그러니까 이 광학현미경에서 트렌드는 형광현미경이고 전자현미경에서의 트렌드는 요 초저온 전자현미경입니다. 이거는 같은 전자현미경을 가지고서 아주 시료를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 전자현미경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자구조. 분자구조는 가면 갈수록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초저온 전자현미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어떻게 했는지는 원리가 있고 설명을 해왔으나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오늘은. 그냥 그런 거다. 원리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고. 아주 쫙 올려가지고 쫙 뿌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올려가지고서 이걸 결정체를 만들어서 단백질들을 쫙 깔아서 도배를 해놓으면 이 단백질의 여러 가지 영상이 모든 면이 다 잡히는, 현미경이 다 잡히지. 그걸 가지고서 현미경이 딱 찍어가지고서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것을 합성해내는 거지. 이 단층으로 찍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저기가, 그러니까 내가 얼렸어. 내가 한 100만 개가 복제가 돼가지고서 내가 극도로 얼었어. 얼어가지고서 막 파편이 깨졌을 거 아니야. 쪼개져가지고서 산개가 돼서 여기 쭉 바닥에 깔리면 나의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각 부분이 전부 쫙 깔려서 있으면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그 모습들이 다 파편 조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전자현미경이 하나하나 쫙 파악해서 찍어서 컴퓨터에 보내면 컴퓨터는 이걸 이제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 나의 모습을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이제. 단백질을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성공을 했으니까 이러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거 역시 또 노벨상이네. 아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노벨상을 받은 업적들이 사실 이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막 회자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구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어떻게 알았게? 이걸 알아가지고서 여기에 상하는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 여기에 해당하는 항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백신 곧바로 만들어가지고서 RNA 백신, DNA 백신으로 만들어서 막 항체 만들어서 백신 맞고 그랬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 이거 크라이오 EM으로 이 구조를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야 어디에다가 이걸 우리가 항체를 딱 집중을 해서 항체를 생산해야 될지 그런 걸 알고 해서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현미경을 왜 지금 공부한 거예요? 세포를 우리가 탐구하려고 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확 줄인 버전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럼 세포는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하나는 진핵세포, 원핵세포. 그죠? 원핵세포는 진핵세포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원핵세포는 뭐고 원핵세포는 세균 또는 고세균이라고 하는, 고세균이 혹시 뭔지 알아요? 세균과 매우 비슷해. 그러니까 둘 다 원핵세포야. 핵이 없어. 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포 소기관이 없어. 그런데 고세균이 우리의 바로 직접적인 조상이에요. 진핵세포에. 고세균으로부터 진핵세포가 이제 진화가 된 그런 아주 옛날 고리 있죠. 아주 옛날 오래된 그런 세포인데, 진핵세포는 이렇게 이런 것들로 진화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원핵세포는 일단 크기가 작고,
핵과 세포 소기관이 없고, 두 번째는 DNA가 원형이다. 우리의 DNA는 직선. 우리의 DNA는 직선인데 그들의 DNA는 이런 동그란 원형 DNA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얘네들은 없어. 우리의 DNA는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 DNA가 직선이 DNA 복제를 한번 할 때마다 요 끝이 짧아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짧아지면 짧아지고 그래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몇 번까지 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지. 더 했다간 그 세포가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우리의 긴 DNA, 직선 DNA와 요 짧아지는 끝, 요것이 우리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막 믿고 있는데, 어쨌든 이 원핵세포,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원핵세포의 DNA는 그럴 일이 없어요.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포벽의 성질이 좀 다르고, 세포벽의 성질이 다르다는 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원핵세포들은 모두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세포벽이 없는 원핵세포도 물론 있긴 해.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원핵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벽이 식물세포벽, 뭘로 돼 있다고 얘기했죠? 셀룰로즈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원핵세포의 세균의 세포벽은 이거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라는 얘기지. 펩타이드 글라이칸? 일단 이름이 이상해. 펩타이드 글라이칸이야.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일단 무엇을 캐치해야 될까? 펩타이드. 그 다음에 글라이칸은 당이야, 당. 그러니까 셀룰로즈는 뭐였어? 그냥 당이야, 당. 다당류였잖아. 근데 세균의 세포벽은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니까 당에다가 단백질 몇 개 꼽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해서 니들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세포벽이 식물의 세포벽하고는 좀 다르네. 화학적으로. 그 정도. 그 다음에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희한한 것이 있는데 얘는 뭘까? 플라즈미드는. 아니에요. 아니 원형 DNA는 맞는데 플라즈미드는 좀 이따 지금 보여주지 뭐. 이게 아주 과장된 그림. 만화야, 이건. 만화는 보통 과장을 하잖아. 이게 세균의 원래 염색체 DNA야. 동그랗지? 플라즈미드는 실제로 그리면 세균의 염색체 DNA가 사이즈가 이랬다면 플라즈미드는 아마 요만한가? 이걸 확대하면, 그러니까 얘는 별똥대로 나와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혼자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 크로모소말 DNA라고 얘기하는 거죠. 엑스트라. 크로모솜, 염색체에 있지 않고 다 따로 떨어져 나와 살고 있는 그런 DNA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혼자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딱 한 번만 얘가 복제를 하는데, 플라즈미드는 복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카피 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더더군다나 이게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여러 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종류의 동일한 플라즈미드를 복제수를 카피 넘버를 내서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유전공학에 여기다가 이제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다 꼽아버리면 얘가 1000개를 복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그럼 인슐린을 10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지고. 이 대장균이. 그래가지고서 이런 기술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돼지 인슐린 뽑아가지고서 당뇨 치료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게 있었어? 여기다가 한번 꼽아볼까? 그래갖고 이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이 플라즈미드에다가 세균에다가 딱 집어넣고 세균아 부탁해. 그럼 세균이 이거 지건 줄 알고 막 계속 복제하고 단백질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세균 쫙 세균 압착해가지고 이제 단백질 뽑아내서 사용하는 그런 유전공학을 이런 플라즈미드 같은 것으로 우리가
물론 좋은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또 항생제 내성균을 여기다 이제 달고 다니면서 막 슈퍼박테리아 만들고 하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원핵세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고 진핵세포는 또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특징을 일단 좀 전에 대비를 시킨 이 선형 DNA 있었죠. 그 다음에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큰 차이는 바로 이거잖아요. 이 눈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핵과 세포 소기관을 가졌었잖아. 그런데 핵은 뭐 이따 치고 그래서 딱 이거 역시 만화니까 과장된 건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진핵세포인지는 충분히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진핵세포인 여기 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하나의 막으로 보호가 돼 있잖아, 보호. 근데 이 보호 케이스도 없이 보호 필름도 없이 얘는 그냥 겁도 없이 자기 DNA를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게 이제 원핵세포인 것이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는 한술 더 나가서 여기 중간에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전부 다 막으로 둘러싸인 기관, 세포 막으로 둘러싸인 기관인데, 그런데 뭐, 이건 대충 뭔지 알겠죠? 미토콘드리아. 근데 뭐 여러 가지, 통틀어서 이것을 뭐라고?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왜 진핵세포만 세포 소기관이 있을까? 원핵세포는 왜 세포 소기관이 없을까? 그 혹은 몇십억 년의 세월을, 장구한 세월을 같이 더불어 살아오고 있는데, 뭐 핵이 없는 건 뭐 그렇다 쳐가지고 뭐. 근데 사실 핵이라는 게 별거야? 여기다 막 하나 치면 핵인데, 케이스 하나 치면 막인데 왜 너는 막 하나, 그동안 그 몇십억 년 동안 살면서 왜 막 하나 칠 생각을 안 했니?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막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가. 뭐 그 중에 하나쯤은, 너도 하나쯤 가질 만도 한데, 하나 없단 말이야. 왜 그럴까? 다시 말해서 왜 진핵세포만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이건 1점, 그래, 1점 또 하자, 가지고 1점. 왜 진핵세포만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을까? 유전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다른 기관을 안 가. 얘는 그거 안 가진 게 더 효율적이다. 유전자에서 더 효율적. 나는 나의 선택과 집중이 나는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그냥 번식이나 할래. 응? DNA 복제하고 할래. 괜히 쓸데없이 이런 거 크게 가지고 있을 거 없이. 대충 비슷하긴 하다. 대충 그것도 일리가 조금 있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가져갔으니까 그 때문에 1점은 내가 못 주겠다. 근데, 비슷하긴 한데, 그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세포 소기관이 진핵세포에 있는 그 이유. 사실은. 사실 원핵세포는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그것과 맞는 얘기예요, 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나 가져. 근데 진핵세포는 왜 이게 필요하게 됐을까? 자, 뭐 답을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룸에 살다가 갑자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갑자기 8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그럼 그 80평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뭔가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원룸에 살 때는 그냥 누워가지고서 배고파 라면 끓이자 그러면 라면이 왼쪽에 있고 냄비가 오른쪽에 있어서 잡힌 대로 해서 앞에
레인지가 있어서 그냥 올려놓으면 끝. 좀 이따 기다려서 먹으면 끝. 그게 바로 원핵세포의 생활. 근데 진핵세포가 되면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는 차이가 그게 원핵세포의 요 반지름이 요게 평균적으로 1 마이크로미터라면 이 지름은 10 마이크로미터.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세포들도 많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이게 지름이 10배가 커지면 부피는 얼마나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커진 거지. 그러면 이 엄청나게 커진 그 상황에서 옛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핵세포였던 시절에 모든 것이 내 손바닥, 이 손 뻗는 그 위치에 다 있었다고 생각. 화학 반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포가 아주 커졌어. 진핵세포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크기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유가 되는 거지. 덩치가 커지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덩치가 커지면 그러한 화학 반응들이 옛날처럼 예전 같지 않네?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특정한 특별한 화학 반응들이 이제 여기로 가고 특정한 구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오가넬 전체적으로 이 세포 소기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아주 특정한 화학 반응들이 특별하게 여기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세포 소기관들의 그런 기능이거든. 나 필요 없지. 그게 왜 필요해? 나 하나가 자체가 어쩌면 어떤 특정한 세포 소기관의 크기인데 이게. 그래서 세포의 커진 크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없으면 절대로 기능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세포 소기관이 없었다면 진핵세포는 이렇게 커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바로 그게 진핵세포와 세포 소기관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커지면은 에너지도 사실 더 이상 옛날처럼 그냥 대충 에너지의 조달이 이제는 특별한 그것을 전담하는, 옛날에 여기서 간해수공업으로 만들어내다가 이거 이젠 더 이상 그럴 일이 안 돼. 여기다 공장 지어야 되는 공장. 특별한 공장 지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물레방아 돌려갖고 무슨 전기 뽑아내고 하다가 이제는 저 화력발전소 만들어가지고서 전기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포막은 사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진핵세포의 세포막과 원핵세포의 세포막은 화학적인 성분과 그 기능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우리는 일단 진핵세포의 세포막 구조와 특성을 공부를 하면 대충 원핵세포도 대충 거의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일단 이것은 이 진핵세포의 세포막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키워드 4개예요. 키워드 4개를 가지고 뭐를 얘기해 줄 수 있지? 첫 번째,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것은 세포막에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겁니까? 화학적인 구성이지. 인지질 이중충. 아직도 기억하죠? 인지질이 뭔지? 그게 이중충이 되는 이유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적인 투과막이 되어버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험실을 했던 그런, 왜? 인지질 이중충이기 때문에 누구는 통과시키고 누구는 통과 못 시켜? 친수성 물질들은 통과 못 시키는 거지. 친수성. 이온이라든가 수소가 아무리 쬐끔해도 이온이기 때문에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얘는. 오로지 통과시킬 수 있는 친구는 누구? 소수성. 지질. 그 다음에 이건 무엇에 관한 거예요? 기능에 관한. 자, 이게 사실 이것과 맞물리는 거지. 그냥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실 중심어입니다. 얘가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일단 형성이 되는 순간 얘는
선택적 투과막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특별하게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이게 일종의 막이 되어버리는 거지. 막이라는 역할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일단 막이 생겼기 때문에 막이 생기면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은 이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이 막이 보호를 해주니까 그 전에는 여기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싶어도 뭐 화학 반응을, 야 우리 한번 이거 오늘 저녁은 이거 한번 해 먹을까 맛있게? 그 뭐야, 여기서 밖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으면 먹지 하면서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으로 딱 쳐놓으니까 어딜 감히 이젠 내가 여기서 맛있는 것 저녁 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보호, 세포 막 덕택에 모든 것을 보호를 하게 된 거지.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 선택적 투과막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나 통과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알아서 이걸 소통을 해줘야 돼. 내가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 없는 노폐물은 버리고 하는 하나의 장마당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기.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냥 막이 그냥 인지질 이중충이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보호만 하는 거야, 보호만. 그러나 네가 보호만 하고 어떻게 살 거야? 수입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막이, 보통 어떤 사람들은 요 세포막을 옛날에 유동 모자이크설이라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으나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이 세포막을 좀 됐을 때 사람들이 이 특성을 설명을, 비유를 한다고 유동 모자이크,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둥둥 떠다니는 이제 액체처럼 이제 신축성이 매우 좋은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초콜릿이라면, 그런 식으로 초콜릿이라면은 그냥 밀크 초콜릿은 절대 아니지. 알몬드 초콜릿이라야지. 막 박혀 있어야지, 얘네들이. 그래야 기능을, 그래서 수용체 및 수성 단백질들이 그런 일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봤고 얘기를 해 주려니까 하는 것이고, 저절로 이렇게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선택적 투과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생겨요. 삼투는 이미 실험실에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삼투란 무엇이냐? 확산인 것이, 확산. 물이 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산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것은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세포 바깥에 이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세포 바깥쪽이 등장이냐 저장이냐 고장이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실험실에서 확인했으니까 더 깊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막은 모든 용질을 통과시키지 못하느냐? 세포는 어떻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포에 그런 화학적인 성질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 세포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 이제 어떻게 할까?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용질이라는 얘기는 물에 녹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친수성이라는 얘기. 그럼 친수성 전부 뭐 통과를 못 시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칼슘, 마그네슘, 무슨 이온, 그런 거. 그러면 무슨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용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공급을 받으려면 어떤 통로, 친수성일 텐데, 거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 같은 거 빼고 전부 친수성인데.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수송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을 수송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는 수동으로. 수동이라는 얘기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수동수성인 거죠. 왜?
왜 이 수송은 에너지의 이 주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절로 되니까. 저절로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확산이라는 얘기지. 농도 기울기라는 높은 데선 낮은 것으로 쭉쭉 가게 돼 있어요. 능동은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무조건 항상 자연적으로 이게 일이 성사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것을 내가 억지로라도 이거 안 돼. 지금 저쪽에 농도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럴 땐 지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서 일부러 하면서 이렇게 수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 수송인 것이. 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측면에서 수동 수송에는 이 두 가지 종류, 단순,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뭐냐? 세포막을 통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세포막을 통해서 그냥 막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물질. 어떤 것들이 단순 확산에 의해서 통과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는 아니지만 수동 수송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세포막을 이렇게 걸쳐서 지나갈 수 있는 물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주 작은 지질? 또 뭐가 있을까? 기체들.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는 빼놓고, 수소도 기체일 때는 돼. 수소 이온이. 그런 기체들은, 산소도 기체일 경우, 기체들은 전부 이 비극성이에요. 휘발성이 있는 물질들은 비극성인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단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들은 이 물질들이 실제로 농도 기울기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수동적으로 수송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그런 누굴까? 이온들, 용질들, 친수성 물질들. 이들은 촉진 확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수송체가 있어야 돼요. 수송체. 특별한 전담하는 수송 단백질들이 있어야 이들을 그나마 그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반면에 능동 수송은 아예 그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촉진 확산을 시키는 수송 단백질의 이름은 채널이라는 단백질, 채널. 이름을 채널 딱 들으면, 얘는 수동 수송을 시키는 누구를? 채널은 주로 이온에다가 줬습니다. 이온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칼슘 채널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칼슘 채널은 무엇이냐? 칼슘을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수송을 시키는 수송 단백질인 거죠. 칼슘 채널이 있으면 또 어떤 것들 또 따로 있는 것이 소듐 채널이 있겠지. 소듐, 포타슘 채널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한 이온들을 주로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름을 채널이라는 단백질을, 이온보다 조금 큰,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은 운반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보통 이걸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널이든 운반체든 이들은 촉진 확산을 전담하는 수동을 전담하는 그런 수송체이고, 이와 대비되는 능동 수송을 시키는 그런 물질은 뭐냐면 이것. 펌프라는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칼슘이 있는데 똑같은 칼슘인데 하나는 칼슘 채널이고 어떤 칼슘이 이동을 하는데 칼슘 채널을 통해서 통과를 했다라는 말과 이 칼슘을 움직이는데 칼슘 펌프를 사용했다라는 말과 무슨 차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칼슘 펌프를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칼슘을 농도가 지금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운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써서. 펌프라는 말은 ATPase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똑같은 칼슘 펌프도 어떤 사람은 칼슘 ATPase라는 얘기로,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단백질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걸 모르고, 이건 뭐지? 왜 ATP를 자꾸 이렇게 막 먹지?
ATPase라는 얘기는 ATP를 분해하는 효소라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 활동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ATP를 계속해서 가수분해를 해서 이 친구가 에너지원으로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 측면만을 생각하고 봤을 때는 저것은 펌프가 아니라 ATPase지. 왜 얘가 ATP를 뽀겠을까? 펌프 일을 하려고 뽀갠 거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 돼야 될 것 같네. 오늘 강의에. 그래서 이 그림은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림이지만 이와 비슷한 그림을 강의 자료에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수동과 능동을 이룰 때 이렇게 어떤 경우에 수송 단백질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거기에 개입된 수송 단백질이 무엇이 다른지가 딱 정리가 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이 여러분들의 저 강의 자료는 있으나 요 강의에 새롭게 이제 그려놓은 것이고, 마지막. 그러면 수송 단백질까지는 됐는데 그럼 수송 단백질과 수용체는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죠. 이게 수송 단백질과 다른 점을 요거 그림을 딱 가지고 한번 한마디로 요약을 하려면 수용체는 수송체와 뭐가 다르지? 활성 부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수송체였다면, 이게 수용체를 그린 그림인데 이것이 만약 수송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얘가 들어가겠지. 그렇지. 수용체는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지? 전달을, 알았어. 신호 전달하는 신호 전달. 얘가 여기 딱 닿으면 무슨 얘기지? 무슨 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포도당이었다고 칩시다. 이 물질이. 그럼 얘가 포도당 수송체가 아니라 포도당 수용체였다면 얘는 포도당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깥쪽에 포도당이 즐비하다는 것을 감지를 하는 수용체 역할. 그러면 바깥쪽에 포도당이 많네. 이 사실을 대장님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 포도당을 딱 감지한 그 사실을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바깥쪽에 먹을 게 많구나. 야. 우리 좀 흥청망청해서 되겠어. 하고 하는 것이고, 이게 안 잡히면 계속 기다려도 이게 안 잡히면 여기서 긴축을 해야 돼가서 라고 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이것이 수용체와 수송체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계속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